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홍을 넘어서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남 중진과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장제원 의원 반발이 심하게 나왔죠. 그러자 인효한 위원장은 내 윷놀이에 백도는 없다면서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고, 급기야 김기현 대표는 급발진으로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혁신위원장에게 정권을 준다는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시끄럽겠습니까? 인효한 위원장의 행동이 진정한 혁신 방안인가, 아니면 용산의 토사구팽 전략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겠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치지 않고 오로지 이익만을 바라보고 결합된 만남은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올 수 없는 법이죠.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박시동의 경제 본색, 조정면의 뉴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의와 상식의 정어리 때 60만 대군이 힘차게 진군하고 있습니다. 100만, 120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정의와 상식의 정어리 때 100만 군사 모이면 정말 이 나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널리 구독, 권유해 주시고요. 또 백운기의 정치본색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준비한 선물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여러분들 관심 갖고 많이 사주시면 스픽스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장자매 나오는데, 김장철이죠. 우리 스픽스몰 담당자가 저 멀리 해남, 전라남도 해남 다녀왔다고 합니다. 김장철에 해남 배추 유명한 거 다들 잘 아시죠? 속이 꽉꽉 찼다고 합니다. 김장하시기 편하게 천일염으로 미리 절여서 보내드리고, 여기에 김장에 꼭 필요한 새우젓까지 함께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49,000원. 지금 배추값이 많이 올랐다고 걱정하는데 어떻게 또 이런 조건을 만들었는지 제가 스픽스몰 담당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료 배송이고요. 특히 이번에 배송일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장을 하실 날짜를 잡으면 김장하시기 하루 전날 받아보실 수 있게 배송일을 지정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알아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김장 우리 스픽스몰 절임 배추로 준비하시고, 주변에 김장하시는 분들한테도 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백운기가 추천했으니 믿고 하면 김치 맛있을 거야, 얘기해 주시면서 김장만 권유하지 마시고 우리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 구독 권유도 함께 해 주십시오. 김장 잘 담그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장자매 나오셨는데 노란 봄봄 김유정 의원, 자줏빛이죠? 네. 자줏빛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 컬러가 아주 대비가 좋습니다. 짙은 보라. 짙은 보라라고 네. 합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김철근 실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심동행 온도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뭐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싸늘한 시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싸늘한 시선을 극복하고자 이제 민심동행을 띄웠는데요. 뭐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열기는
뭐 내년 해를 바꾸면서 매우 뜨거워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조금 일이 많아져가지고요.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조금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철근 실장 신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0 몇 프로입니까 지금? 올 한 61% 61%. 61%. 그거는 빠꾸가 없습니까? 빠꾸 없죠. 그러면은 선언은 언제쯤 합니까? 100% 될 때는 늦을 것 같은데. 날짜가 12월 27일이니까 예. 그때까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가 있는지, 당의 지도부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한번 지켜보고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착 준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 국정 기조에 변화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네. 만약에 국정 기조 바꾸면 다시 돌아갑니까? 사람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국정 기조 변할 가능성 없으니 우리는 간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뭐 간보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신당을 창당할 때는 지난한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분을 많이 쌓아야죠, 사실은. 그래서 정치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또 기존의 정당하고 결별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아픔, 고통이 따르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네. 요즘 뭐 탄핵 정국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또 2.5%포인트 내려서 37%. TK, PK에서도 하락세. 이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건데 국정수행 평가 긍정이 37, 부정이 61%. 그런데 이걸 좀 들여다봤더니 대전, 충청, 세종이 42%로 8.8%나 올랐고 오히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58, 57로 부정이 높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지금 대구, 경북도 좀 부정이 높잖아요. 부정이 높은데 네. 아, 대전이 부정이 올랐다 이런 말이구나. 아이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부정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다 하는 건데 매우 잘못함이 55, 잘못하는 편이 6. 그러니까 61%가 부정평가인데 매우 잘못하다는 지적이 아주 많습니다. 뭐 국정기조 변화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유정 의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 심리적 탄핵 상태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사실상 탄핵, 심리적 탄핵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하시잖아요. 대통령 내외.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11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월 18일이 도어 스태핑 중단 1주년입니다, 여러분. 1주년? 네. 오. 우리가 이걸 기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이 되거든요. 이제 이번 주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 해외 순방 떠나면서 AP통신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대국민 기자회견 안 했죠.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안 하죠. 도어 스태핑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단된 지 이제 1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대통령이 얘기했던 반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말뿐인, 허울뿐인 반성이다. 역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너는 대통령이 아니야 이런 뜻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접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씩 갖고 있었고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은 늘 옳다 이런 얘기하고 뭐 반성 이런 얘기해서 바뀔까 했는데 바뀌기는 이럴 때 개뿔 그런가? 근데요 정말 오늘도 정운찬 전 총리가 쓴 칼럼을 봤는데 참 고언을 하셨더군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각도 바꾸고 주변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제 어떤
시사 프로그램 봤는데요. 거기에 나온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제 임기가 3년 6개월 남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이 절망하는 것은 안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안 바뀔 것 같죠? 사람 쉽게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 대통령이 안 바뀌고 나라가 이렇게 가면 우리 국민 참 불행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참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날도 추워지고 있고 또 사실은 경제나 여러 가지 민생이 좀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불안을 가장 유발시키는 것이 정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는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을 바라면서 국민들께서 이 나라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지금은 다 실망으로 바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저도 이 오기와 이 오만함과 고집은 저는 뭐 변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이제는 심판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저는 매섭게 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저는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기도 하고 지금도 저야 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면은 무슨 지금 긍정적인 일을 하겠느냐. 전혀 남은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국민의힘 요즘 뉴스가 그 뉴스를 도배를 하고 또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을 못한다고 또 많이 의기소침해하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지금 이게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좀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고 만약에 그 자신이 없으면은 정치를 그만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을님, 대통령 이젠 그만 보고 싶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1년 반인데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 가을님만 그러겠습니까? 정말 어쩌다가 이런 대통령을 만나게 됐는지 참 한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참 말을 자제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해도 너무하니까 지금 국민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참 감동적인 순간을 맞았는데요. 이 스튜디오 오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광주에서 오셨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러면서 정치본색 한번 보고 싶어서 광주에서 올라왔다. 슈퍼챗인가 뭔가 하는 거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거를 할 줄 몰라서 돈을 가져왔어요. 5만 원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내가 슈퍼챗 하는 방법 모르니까 좀 대신 후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5만 원 받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인 어르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왜 이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뭐라도 전하고 싶겠습니까? 장유미 변호사님도 네. 보고 뭉클하셨죠? 저는 이 어르신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저희한테 응원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마음이 뭐랄까 이제 몽글몽글 하시는 걸 넘어서 좀 뭉클해졌어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마음을 담아낼 의지나 능력을 있는지 저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저도 기대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태원에서 청년들이 길을 가다 죽고 또 뭐 강서구청장 선거는 대패했죠. 그런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이젠 듭니다. 그냥 능력의 문제예요.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철학이 없거든요. 정치에 대한 고민도 없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등 떠밀려다시피 그 상황 속에서
뭐 민주당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와서 그 결과물 본인이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하면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토의 목소리가 60%가 정권 초기부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대통령이 역대 누가 있었습니까? 그중에 55%는 매우 잘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잘못한다도 아니에요. 그 구도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희망을 거둬들였기 때문인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반발짝이라도 변할 수 있을지,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모습 보면 거리가 멀어도, 국민들 바람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는 생각 듭니다. 진심은 통한다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요. 어르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밝은 날 옵니다. 예, 밝은 날 옵니다. 새벽은 밝습니다. 밝아옵니다. 그런데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정어리, 우리가 반드시 항상 깨어 있도록, 상식을 가지고 깨어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아오지 탄광 아이디 쓰시는 분이 타령을 하나 보내오셨네요. 세워라 내워라,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누가 감히 날 건드려.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주지 와이프 투기는 어딜 조사에 동훈이가 있는데. 마누라 신경 끄고 단풍놀이 여행 출발한다고. 서민은 죽어난다 죽어나. 화병 돈다 돌아. 예. 에이펙 회의 참석하러 가는데 김유정 의원. 네. 중요한 회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가는데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또 와이프랑 놀러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가는데, 지금 옛날 같으면 에이펙 회의를 간다. 에이펙이 어떤 회의고, 이번에 어떤 것들이 주요 의제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냥 떠나가냐? 이번에도 같이 놀러 가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닌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진짜 모를까 싶어요, 저는. 매번. 그리고 우리가 왜 AP통신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KBS 박민 사장 임명되자마자 대국민 기자회견이랍시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전혀 국민과는 소통 안 하면서 본인이 소통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또 해외 순방 다녀오면요, 정적들이라도 야당 대표라도 그거를 다녀온 순방 성과를 보고한다는 핑계를 대서라도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이랬던 것이 과거 대통령들의 그래도 모습이었어요.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5년을 보낼 것 같아서 이 국민의 불행이고 나라의 불행 아닌가 싶습니다. 랩타워님, 오죽하면 이런 걸 올리겠습니까? 도망쳐 물색 중? 박은경님, 장유밀 변호사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사리 분별도 못하고 자격 미달인 대통령 부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에 이미 심리적으로 탄핵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금 김유정 의원께서 KBS 사장, 박민 사장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참 저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요, 뭐를 잘못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불공정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뭐가 불공정했는지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정하겠다? 그 공정의 기준은 뭔지를 얘기를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과는 잘못한 놈이 하는 겁니다. 박민 사장 이제 KBS 간 지 며칠 됐어요. KBS에서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든지, 뭐 이제 KBS 사장이 됐으니까 내가 KBS 대표니까 그동안은 KBS를 뭐 사과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 사과를 누가 사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박민 사장 기자회견 한번 들어볼까요?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KBS 뉴스는 지난 몇 년간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TV나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의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공정성 비판이 거듭됐지만 형식적인 사과나 징계에 그쳤을 뿐 과오가 되풀이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패널들 말씀 들어보기 전에요. 그래도 제가 KBS 출신이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민 사장 지금 저 얘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지난 몇 년간이라고 그래요. 자, 지난 몇 년간 본인이 KBS에 있지 않았죠. 그러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과도 아니고 KBS 사장으로서 KBS에 불공정했던 것들에 사과를 한다면 KBS 사장 자격으로 지난 몇 년간만 불공정이었습니까? 전두환 때는 공정했나요? 내가 증인이요. 이렇게 해요, 김철근 실장. 이게 정상입니까? 어이가 없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사실 이제 박민 사장이 언론사 출신이긴 하지만 신문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대통령 픽으로 지금 KBS 사장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 출입기자를 오래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검찰 출입기자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하게 됐다는 얘기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거의 이제 술도 많이 같이 먹고 그런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이 방송사 사장에 완전히 자기 측근을 갖다 이렇게 앉혀놓고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지난 몇 년간이라 하면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 정권이 정권 잡았을 때는 지금 박민 사장처럼 언론 공정하게 얼마나 쟤는 눈을 뻔히 보이는 일인데 별로 공정할 것 같지도 않고 편파적으로 할 것 같은데 본인이 하면 공정하고 다른 정권이 하면 불공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언론과 방송을 대한다면 결국 또 정권 바뀌면 정반대의 상황 올 거 아니겠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 바뀔 때마다 KBS 사장 그리고 방송사 사장 바꿔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고 반대쪽은 또 비판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날셉니다. 방송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방송 3법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이고, 사실 이것은 여야가 정말 좀 내려놓고 본인들 욕심을 내려놓고 국가 대사거든요.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이 법을 좀 손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야당은 본인들 입장에 맞춰서 시민단체 이사 추천권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자제하시고 대통령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선출된 권력들이 뭔가 추천할 수 있도록 대신 특별 다수제 있잖아요. 과반이 아니고 어떤 특정 지정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피하고 적어도 3분의 2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이번 기회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박민 사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공정 이런 얘기를 하려면 기준을 줘야죠. 뭐가 공정이고 뭐가 불공정이다. 그리고요,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장이라면 취임 이후에 KBS가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아왔다. 우리가 잘못한 일 있으면 돌아보고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자. 이렇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불공정 사례를 한번 쭉 모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공정했는지 불공정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 다음에 사과를 해야지. 무턱대고 뭐가 불공정했다는 겁니까? 지난 몇 년간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다 불공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 것은 다 공정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본인이 낙하산으로 왔는데 법이나 잘 지키십시오. 사장은 방송 편성에 간섭 개입을 못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장 받기도 전에 프로그램 진행자들 쫓아내고 프로그램 폐지하고 이거 다 누가 했습니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임명장 받기도 전에 주요 보직 인사 명단이 다 유출돼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실천이 됐습니다. 이건 빼박이라고 그럽니다. 임명장을 받지도 않은 자격이 없는 자가 인사를 해요? 장유미 변호사. 네. 이거 위법 아닙니까? 완전 위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스를 저희 남편이랑 같이 보는데 사과하는 영상을 보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벌써 사과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요. 막 9시 뉴스 앵커 끝인사도 못하게 하고 다 내려오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 권한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사과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야. 예전에 KBS 보도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문화일보 있었잖아. 이러더라고요. 뭔가 기괴한 거예요. 저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5.16 쿠데타에 비유했던데 과도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언론을 장악해서 방송국에 혁명 강령이라고 해서 읽게 하고 아나운서에게 강요하고 이랬으니까요. 이 정부는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구나. 방송에 대해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과 저감이 전혀 없구나. 박민이란 사장이 그럼 어떤 칼럼을 썼는지 문화일보 있을 때 볼까요? 윤석열, 창조적 파괴자, 윤석열의 숙명. 제가 그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파괴자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아주 아부성입니다. 언론인이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대정신이 윤석열에게 모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KBS의 편파방송이라뇨. 무엇이 편파방송인지 그 강론에 대해서 왜 말 못합니까? 왜 말 못하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뭐 하나하나 선별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100% 확신합니다. 왜? 오자마자 한 것이니까요. 심지어 임명장 받기도 전에 다 갈아치웠으니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언론이 대한민국에서 가동되는 형태입니까? 최소한 이명박 정부 때 뭐 블랙리스트니 뭐니 하는 건 지금 상황에 견주어 보면 양반이었구나. 최소한의 형식이라도 고민했구나. 이 정부는 그러지도 않는구나. 이 후과를 어떻게 치를까요? 본인 임기 내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김은철 사장의 자녀 임기 치우는 거니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KBS 구성원들은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최소한의 언론인이라고 해서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면 지금 이 행태 양심에 대고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그 모습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90도 폴더 인사를 했죠. 95도쯤 되던데. 95도, 100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이제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라는 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죠.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거의 허리를 그렇게 숙여서 하는 모습이 잊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불공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민 사장이. 본인 스스로가 KBS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를 무릅쓰고 지금 사장이 됐거든요. 방통위 인사청문회도 통과 못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무슨 할 얘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있다는 것인지 해집어 놓고 KBS를 온 국민이 지금 경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합니까? 오늘 대통령 내외 에이펙 출국하기 전에 보여주려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용산에 대고 하는 사과 아니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뒤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고, 자,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나쁘끄럽습니다. 신윤기 변호사, 뭐가 공정이고 뭐가 편파입니까? 저는 이제 뭐 기가 찬다, 뭐 기가 막힌다 이런 말도 이제는
그 더 막힐 기도 없다 저렇게 생각하고요. 그 대리 책임이라는 게 유행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고위직들은 아무도 책임 안 졌고 이제 하위직에 있는 분들만 대리 책임 시켰고 이제는 또 대리 사과까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대리로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 거의 뭐 홍보 수석으로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그 대변인도 이도훈 대변인도 문화일보 출신이고요. 박민 사장도 문화일보 출신인데 이쯤 되면은 문화일보 카르텔이라고 해도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박민 사장이 들어오자마자 이 쇼에 유사한 국민 우롱 방식의 사과를 했는데 이것은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리기랑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 때려가면서 본인들의 그 업적을 이제 내보이겠다 이런 식의 전형적인 그 네거티브한 방식의 좀 비열한 저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언론이 편향돼 있다라는 말에 저는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도 다 양분돼 가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편향됐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양당 공이 언론이 다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 편향을 바로잡는 역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서 편향을 바로잡을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분들이 공화주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더 무너질 것인가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공정과 상식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이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가도 뭐 특히 이제 일본하고 경기할 때 우리가 많이 그런 흥분을 많이 하는데 심판이 계속 우리 쪽 선수가 태클 걸려 넘어져도 파울을 안 주고요. 일본 선수들은 헐리우드 액션으로 넘어지는데도 계속 휘슬을 불어 제낍니다. 그리고 골라인이 넘어갔는데도 우리가 넘겨갔을 때는 안 불어주고 상대방이 했을 땐 불어주고 이게 불공정이거든요. 초등학생도 아는 공정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걸 또 알려드려야 되는가 국민들이. 그럼 본인이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뭐냐? 이 박민이 공정이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박민 지금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엉뚱한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불공정한 사람을 앉혀놔서 방송을 바로잡겠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을 창출시켰던 가치라고 하는 공정과 상식을 이제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또 우리 윤석열 정부나 저는 덜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나라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들리는데 이분들은 지금 귀가 없으시니까 그 성서에 나오는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좀 귀가 열리기를 좀 제발 좀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다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 이런 분들은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 박민 사장 KBS 운영을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 여사께서 자주 본다는 틀튜브 방송화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그 방송 유형만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국민 세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방송국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고 박민 문화일보 그나마 다행이네. 김건희랑 통화했던 친구 있잖아요. 내가 정권 잡으면 뭐 어쩌고 뭐 했던 애. 네, 그 기자요. 그 사람 사장 시킬까봐 걱정했는데 뭐. 하여튼 이제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국영방송이 아닙니다. 국영방송은 정부가 주인이지만 공영방송은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을 하는 건데 KBS에서 항상 나오는 노래가 있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그런데 이게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이 되면 그건 공영방송 아니죠. 공영방송을 여가부 장관, 여가부 없애려고 임명했죠. KBS 사장, KBS 없애려고 임명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수신료 거부 운동 이제 나오죠. KBS 보지 말자 운동 펼쳐질 수 있죠. 그게 뭡니까? KBS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KBS가 사라지는 거 막기 위해서 안간힘 쓰겠죠. 그리고 KBS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겠죠. KBS 애정이라고 일도 없는 자가 와가지고 KBS 사장 어떤 미션을 갖고 왔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예상컨대 일단 ETV 민영화시켜. 그리고 아차하면 KBS 없어져도 좋아. 저런 방송 없어도 TV조선이나 이런 걸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 가능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수신료 거부운동 뭐 하도록 해.
그래서 목을 조여. 그래서 KBS 없어지는 게 우리는 더 나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수신료 거부 운동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좀 전에 이제 그 대선 때 김건희 여사 녹취록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대목도 나오잖아요. 권력이란 참 무서운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야당이 탄핵시킨 것 같아? 아니야. 여당이 한 거야. 보수가 한 거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무서움을 모를까요? 본인들이 내부로부터 내쳐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할까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일관되게 민심에 반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을 저는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5.16 군사 쿠데타에 비유를 했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젯밤에 KBS 뉴스를 보면서 저는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무슨 방송 진행자나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합니다. 박 사장 취임 첫날 보도, 시사, 교양, 라디오, 총괄 책임자 5명이 물갈이돼 지금 현재 공석인 상황입니다.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 규약과 단체 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도대체 박민 사장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민 KBS 사장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자신의 권력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 심판 반드시 받을 겁니다. 박민 사장은. 그거 책임지기 싫으면 하루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박민 KBS 사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장 자리 그만두는 게 자신한테 좋을 겁니다. 저렇게 말해도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가짜뉴스 프레임 만들어서 뭐 하면 안 되는 건 다 가짜뉴스로 몰아서 처벌하고, 그리고 사장들 공영방송 사장 막 바꾸고, KBS 사장 저렇게 해놓으면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게 됩니까? 국민이 그렇다고 속아줍니까? 신은규 변호사. 네. 저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뭐든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간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너네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는데 선은 지키면서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이분들이 인식 자체가 국정 운영이라는 것을 저는 그냥 놀이터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심심하니까 와서 노는 식의 거의 국정을 놀이터 수준으로 저는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공화의 가치가 제가 아까 무너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적 의식이라고는 1도 없는, 정말 공적 의식이라고는 제로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리사욕을 갖다가 채우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나라가 이러면 망가지죠. 무너집니다. 이 나라라는 것이 함부로 세우기는 참, 위로 세우기는 어렵고 부단한 과정과 많은 분들의 피와땀이 필요한데요. 이거 망치는 거는 박민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취임 첫날부터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민 사장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저 사람을 그럼 누가 앉혔냐, 그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KBS 사장 정도면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 권한이 있고 임명에 관여를 할 텐데, 물론 누가 추천했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저는 이분들이 공정과 상식을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사리사욕을 얻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앞뒤가 원래부터 다른 사람이다, 논리적 정합성과 체계가 무너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고요. 만약에 표팔이를 위해서는 표를 사야 되니까는 예쁜 말들, 좋은 말들 다 갖다가 미사역을 쓰고 권력을 잡자마자 이제 돌변해서 본인의 사리사욕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기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국민을 상대로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오히려 퇴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에 간신들이 붙어가지고 대통령의 눈가게를 가린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공적의식이 없는 사람이고 주변의 간신들은 더더욱 없을 것이고, 그럼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 저도 뭐 방송이니까 공개적으로 뭐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서 놀이터로 인식하실 거면은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마음이 없다고 본인도 얘기했던 게 속마음 들키지 않았습니까? 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관심이 1도 없다.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권력지향적 발언들을 하셨는데 더 이상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의 소리, 그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 양심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따져 물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동관 위원장 뭐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책임, 저 총선에서 반드시 무섭게 저는 물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도대체 대통령 윤석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행태는 할 수 없을 거거든요. KBS에 한 20년 이상 몸담은 분이 이 사태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입사하고 처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침은 있었죠. 권력이 바뀔 때마다 부침은 있었지만 자기 KBS 들어와서 처음 본다라고 하고, 과거에 이명박 때 파업했던 제가 아는 선배는 진짜 극단적인 이제 가능성까지 염두에 줄 정도로 고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구성원들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하다. 박민이란 이 신임 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이런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른다고 보기는 어렵죠. 당연히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관, 언론 인식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의 저는 희망이랄까요? 최근 뉴스를 봤는데 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인사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공식적으로. 이거 근거도 불분명하고 우리가 했을 때 사법적인 책임 개인 직원이 지는 게 온당하냐는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전체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이 연명장을 돌려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언론이라는 건요, 민주주의의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권력이 듣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그건 언론이길 포기한 겁니다. 어떻게든 국민 의중을, 여론을 실어서 정권 비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언론 본연의 역할이에요. 헌법이 명시하고 있고 방송 관련 규정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엄청 엄중하게 돼 있습니다. 편성권의 침해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정현 전 의원이 그걸로 선고를 받았죠. 유죄 선고를 받았죠. 최종 1,000만 원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런 현행법이 분명히 있고요. 직권남용의 소지가 대단히 다분해 보이며 언론을 망가뜨리기에 하는 이 시초, 일단 1차적으로는 KBS 구성원들이 자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겁니다. 너무 무도하거든요. 본 적이 없는 전례거든요. 2030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는데 아까 지지를 보셨다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아마 젊은 세대는 정말 처음 목도할 겁니다. 제 주변에 50대 가까이 되는 사람도 얘기합니다. 처음 본다고요. 저는 윤 대통령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국정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거고, 그 다음에 그 휘하에 이른바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수사선상에 올랐고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임명되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헌법재판소장에 자기 대학 동기를 추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박민 사장, 지금 보면 자기 검찰에 있을 때 아주 친한 기자, 그러니까 출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본인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그건 뭐냐면 굉장히 이게 그 인재풀이 좁아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앞으로 지금 그 박근혜 탄핵 사태를 봤을 때 국회가 이미 그 김건희 여사도 녹취록에 나와 있잖아요. 여당이 탄핵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 때 검핵관, 용핵관, 윤핵관 이분들을 내려보내서 당선자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경우도 본인의 얘기를 잘 듣는 100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권에 있어 보질 않았어요. 계속 공무원만 해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검사만 해왔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또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라졌어요. 사라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 특히 검찰 특수부에 있었던 그 경험으로 지금 이렇게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전혀 국민들하고 맞지 않는 거다. 제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자, KBS 사태 짚어봤고요. 국민의힘 힘겨루기 한번 들여다 봅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권력 내부에서 뭔가 좀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혁신에 반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윤핵관을 정조준하고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버스 92대 동원해서 4,000명 넘게 세를 끌어모았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봤지? 나 함부로 건들지 마. 나를 이렇게 토사구팽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오히려 너 나 잘못 건드리면 네가 다치는 수가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 찾아가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 많은 어려움도 겪고 풍파도 있었고 또 한 번은 4년을 쉬었고 또 한 번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당선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또 요즘도 장제원이 험지 출마하라 해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김유정 의원 이제 교회까지 가가지고 뭐 간증 형식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습니까? 딱 봐도 인유한 위원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한테 협박하고 압박해도 난 내 갈 길 가겠다라고 대통령께 선언을 하는 모습 아닙니까? 저 정도면. 그래서 제가 요즘 사태를 보니까요. 이제 소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소위 그 핵관들, 구 핵관들은 핵분열 중인 것 같아요. 원성동 의원도 나 윤핵관 아니야. 장제원 의원은 지금 나는 뭐 권력자에게 할 말하고 산다라는 저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우리가 봐왔던 모습과 너무 다른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도 서울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요한 혁신위는 망해가고 있는 거고 핵관들이 저렇게 핵 분열해 가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건데 그 끝이 어디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 주변에 내 팀을 꾸려서 신핵관들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면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그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다 정리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다시 얘기하면 혁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기현 대표도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당내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일 통합, 이 희생, 삼 청년 이런 거 다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혁신이 무너지고 비대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무슨 구석기 시대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계속 강조하니까 빠꾸도는 없다고 계속 그 인요한 위원장이 표현에 따르면 나는 빠꾸도는 없다 이러는데 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기에는. 근데 김철근 실장이 좀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대통령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사이가 이제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안 좋다고. 왜 뭐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하는 얘기는 거의 협박성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권의 탄생 과정 그리고 당선인 비서실장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인사를 추천했거든요. 당선인 비서실장 시절에. 그리고 그 비밀을 공유를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데 지금 그 윤핵관들 사이에 여의도에서 공공연하게 서로들 얘기합니다. 누구 어떤 거 어떻게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간에 서로를 공격해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고요.
인효환 위원장은요, 제가 보기에 용산의 차도살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효환 위원장이 지금 영남 다선 중진 험지 출마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물갈이론, 이 두 가지가 그 제가 봤을 때는 오다성 공유일 겁니다. 오다성 공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먹히질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러니까 수도권에 험지 출마를 하라는 얘기는 너 죽어라 이거든요. 죽든가 아니면 불출마해라 이 얘기인데 이건 선거 전략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예를 들면 한 45%에서 50% 정도 가서 수도권 121석 중에 한 50% 이상은 해볼 만한 게임이다.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영남의 3선, 4선들이 그래도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차원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래도 그냥 수도권의 원외만 했던 분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영남의 3선, 4선 이름 전혀 모르거든요. 심지어 김기현 대표도요. 태화강 건너면 모릅니다, 누가. 그런데 이분들이 수도권에 올라온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질 않아요. 그럼 결국 수도권에서 그분들 죽죠. 그분들이 빠져나온 영남의 지역구 있잖아요. 그 지역구에는 적어도 3선, 4선을 하는 동안 지역에서 인지도는 높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겨뤘을 때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빠져나오고 검역관이나 용역관 그 정치 신인들이 내려가서 선거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그 경쟁자들에 비해서 훨씬 인지도도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도 망하고 영남 그 다선 의원들이 있었던 지역도 망하는 이거 완전 대패 전략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선거를 바라봤을 때도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효환 위원장을 통해서 용산에서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전략으로 차도살인 쓰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안 통할 겁니다. 근데 신인규 변호사,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하고 장제원 의원 뭐 사귄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청문회 때만 해도 처가적 의혹 막 이렇게 입에 거품 물고 공격해가지고 아주 으르렁 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핵관이 됐는데 그래도 정권 출범 때 당선인 비서실장도 하고 옆에서 그렇게 도와줬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불러가지고 그동안 참 애썼는데 이번에 당을 좀 바꿔야 되니 어느 정도 뭐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좀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인효환 위원장 내세워가지고 저렇게 밀어붙이면 누가 이게 꼭지가 안 돌겠습니까? 네, 뭐 사실 뭐 장제원 의원이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그냥 유유상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서로 의리를 논할 것까지도 없고요. 그냥 양심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우선은 들고 사실 그 왜 정치를 하는지를 좀 장제원 의원은 스스로에게 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3선 의원까지 지냈는데 지금 4선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지 그걸 좀 밝혀야 되는데 뭐 밝힐 수가 없겠죠. 왜냐면 정치하는 동기가 사리사욕이니까 그걸 그대로 자백할 수는 없을 거고 그 장제원 의원의 변신은 유죄입니다. 유죄. 제가 이분의 변신사를 좀 찾아와 봤는데 처음에 대선 주자로 유승민 후보를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준표 시장을 또 밀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를 또 밉니다. 그러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옆에서 또 밀고요. 안철수를 밉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와서 정착을 했거든요. 이제 또 변신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런 식으로 노선을 갈짓자로 늘 바꿔왔는데 또 하나는 최은순 장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는 유죄를 목청을 높이면서 외쳤어요. 그러다 2021년도에는 또 이제 무죄라고 했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니까. 근데 지금 또 2023년도에는 최은순 장모가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장제원 의원은 그 두서가 있는 분인지를 저는 좀 본인 스스로 좀 자아성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건 요 세 가지 단어 같아요. 권력을 추종하는 거, 그리고 기회주의, 그 윤핵관. 이 세 가지 단어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진짜 자문을 해야 돼요. 당이론적으로 국민의힘을 고쳐 써야 되는 이유를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국민들도 이제 동의 못 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능성적인 면에서도 그럼 과연 국민의힘을 고칠 수 있겠는가? 많은 분들이 못 고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 정치적 심판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이제는 이쯤 되면요. 이제 역사적 심판까지 저는 끌어옵니다. 이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당명에서 국민 생각도 안 하시면서 국민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 솔직 담백하게 뭐 욕심의 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회의 힘이라고 하든지 아니 뭐 장제원의 힘이라고 하든지 좀 당명의 개정을 좀 촉구합니다. 오늘 같은 국민으로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요, 아까도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했는데 그때 뭐 소개를 조금 잘못했습니다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윤매 변호사 처음에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뭐 당선인 비서실장이 됐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핍박을 같이 받았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까? 왜 만났습니까? 이해관계로 만난 거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으니까. 거기서 무슨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죠. 가치를 공유한 적이 없으니까요. 검찰총장 청문회 때는 아주 매섭게 질타하다가 본인 진영에 들어오니까 엄호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편드는데 급급했으니까 그 결과물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장제원 의원마저 등 돌리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누가 남아있을 것인가. 지금 정치권 안팎에선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를 못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항상 경로하니까요. 제대로 된 보고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대통령의 성정상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 그 박성민 컨설턴트가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내부에서 리킹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폭로성, 비위 사실이 그대로 가감없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아, 임박했구나란 인상을 받죠. 사실상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나 부산 출마할 거니까 제 돈 걸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유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저는 처음에 사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견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분위기 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파란 눈의 윤석열이다. 왜냐하면 쇄신의 방향이 잘못돼도 너무 한참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초기에 시행착오인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혁신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입니다. 국민의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칼끝을 최소한 혁신의 방향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그런 말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다시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도돌이표로 오지 않았습니까? 혁신위가 왜 발동됐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왔을 때 최소한 쓴소리 던졌어야죠. 인유한 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세 불렀다고요. 이건 혁신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을 눈치 보기,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평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관철되지 않으니까 빨리 해산시키겠다 운운하는 또 겁박성 발언에 겁박으로 맞서고 있죠. 쇄신되지 않겠구나. 혁신이란 건 국민의힘에서 어렵겠구나. 최소한 총선 전까지는 이 국면이 그대로 가겠구나. 국민들 심판받겠구나. 저는 민주당이 잘해야 되겠지만 국민의힘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조차 이런 국면을 보면서 좀 주워 담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입니다. 마운틴맨님, 그 밥에 그 나물, 그놈이 그놈이다. 딱 그렇죠. 지금 뭐 보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난 사람들 결과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장제원 의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정리 대상에 김기현 대표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 그런 거 잘 예견하죠.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하태경 의원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이제 교감을 갖고 혁신안을 내놓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윤 대통령이 인유한 혁신위를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가끔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할 때는요. 저는 하태경 의원 너무 친하지만은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절대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철규 의원에 대해 가지고 좋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런 걸 봤을 때
인유한 위원장이 누구의 사실상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지가 명확하다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직접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거는 뭐 사실에 가깝다고 좀 보지만은 인유한 혁신위의 진정성에 굉장히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통제하에서만 일하고 있다면은 불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장제원 의원이나 아니면 김기현 대표의 반발에 대해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사이에 한동훈 장관이 한 강서 보궐 이후로 안 하던 걸 다시 시작했어요. 민주당이랑 서로 이제 독설하고 싸우기 이런 거. 그런데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의 그 출판 기념회 발언이라는 것이 기폭대가 된 것 같지만은 굉장히 강경 대응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당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그 이유는 앞에 카페트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결국 저는 한 1, 2주 내 시한 내에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분석은 이런 거죠. 지금 인유한 위원장 가가지고 뭐 윤핵관 뭐 지도부 다 이렇게 좀 정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 이유는 김기현 지도부 쫓아내고 레드카펫 깔아서 한동훈 장관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런 분위기 김기현 대표가 왜 모르겠습니까? 비록 태화강 건너면 알아보는 사람 없다고는 하지만 울산에서 시장도 했고 3선인가 4선인가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인유한 위원장한테 정권을 다 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인유한 위원장한테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현 대표 얘기 들어볼까요? 그런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정 의원, 이제 저런 거 보면 좀 이제 정치권 좀 오래 본 사람들은 가볍게 이야기하죠. 깨졌네, 깨졌어. 끝났네. 끝났어. 본인이 아마 당대표가 되기까지의 그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쟁쟁한 당대표 후보들을 몇 명을 다 날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간에 뭐 2주에 한 번씩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 이런 김기현 대표 3월 8일 날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과 만나서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의 한계가 더 이제 크게 느껴질 텐데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임명해놓은 혁신위원장이 한테 급발진하지 마라, 뭐 이래는 순서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참 짠하네요. 안타깝고. 시쳇말로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요. 전 이게 좀 인식이 다른 게 지금 김기현 대표 쫓아낸다, 1, 2주 안에 결론 난다고 이준석 대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인유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간의 갈등은 인유한 위원장이 정치를 너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서로 자중질환하면서 그냥 콩가루화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쫓아낼 심산이었다라면은 지금까지 시간을 더 끌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바로 그냥 쫓아낼 명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쫓아내지를 않고 오히려 책임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이철규 사무총장을 또 복귀를 시켜가지고 인재영입 위원장까지 앉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떤 전략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험이 없는 하수들끼리 각자 정치를 하면서 모순 충돌이 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썰이 나오지만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좀 정치를 보는 눈이 있다면은 아마 안 들어오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근 실장,
김기현 대표가 처음에 인요한 위원장 올 때 전권을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낌새를 못 챘을까요? 그때는 이제 용산의 신뢰를 본인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방금 이제 신진규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대패에 책임을 지고 예를 들면 당대표를 경질하는 상황이 생긴다. 당대표 사퇴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당대표를 만든 대통령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아마 당분간은 좀 미뤘을 겁니다. 그리고 미루고 시간을 좀 줬는데 결국 당에서 하는 걸 보니까 결국 지지도에 전혀 변화가 없고 이대로 그냥 총선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여러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좀 이 일이 진행된 것 같고요. 결국 저는 용산의 결심이 이미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쓴 것을 인요한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좀 더 센 그 카드를 낼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동반 사퇴나 아니면 혁신위에서 생각하는 예를 들면 불출마나 뭐 험지 출마해야 될 대상자는 누구다 이렇게 명단을 내거나 동반 사퇴라 하면 김기현, 인요한 동반 사퇴? 그렇게 당신 안 그만두면 나도 그만두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간다. 그래서 지금 비대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에 뭐 한동훈이 올 수도 있다. 또는 심지어 원희룡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단, 이준석이 뭔가를 예고를 하면 용산이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일루지 내에 김기현, 바뀔 거라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1, 2주가 아니고 좀 더 김기현이 정치적 연장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 도와준 거네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요. 김기현 대표도 욕망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치적인 마지막 각오를 걸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김포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보낸다고 해서 조금 쉽게 나갈 것이냐. 예. 그럼 안 칠 땐 누구 맘대로 안 치고 나갈 때는 또 토사구팽하냐 이러면서 김기현 대표 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컨트롤러블한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제는 통제 불가능 상태에 저는 빠졌다고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거의 콩가루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안에서 이제 어떻게든 정리는 되겠습니다만은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아주 저는 흥미진진하게 저는 지켜봅니다. 원래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이쪽에서 도와준 사람은 야 너는 내가 만들어줬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된 사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될 만해서 됐고 네가 조금 숟가락 얹어준 거 도와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김기현 쳐내고 한동훈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 이게 지금 시나리오 같다라고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데, 김기현 대표 순순히 호락 물러나겠습니까? 순순히 호락호락 할까요? 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견뎌온 모멸감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꼭두각시다, 윤석열이 만들었다, 뭐 여러 이런 비토의 목소리들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키기 어려운 자리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단히 인요한이라는 외부 인사, 정치 경험치도 낮은 그런 인물에 의해서 축출당하는 걸 본인이 용납할까요? 어려울 거고요. 그렇다면 전선이 어떻게 갈릴 것이냐. 아,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구나. 이런 지금 뭐 흥미진진하다는 표현을 써주셨지만 정치적으로 좀 관전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여러 발언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반발하고 구핵관들도 반발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조용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이 곧 혁신위원장의 마음이다, 윤심이 인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궁지에 몰리면 김기현 대표가 한마디는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서구청장 후보 내지 말자 그랬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마지막 하나만 돗자리 깔고 저도 가겠습니다. 이게요, 저는 이제 거의 콩가루 상태라고 저는 보는데, 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냐면은, 국민의힘은 저력 있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선출직 당대표도 쫓아내는 당이거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하나 몰아내는 건요, 저는 아주 식은 죽 먹기다. 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쉽다. 전 인요한 위원장이 짐 싸서 저는 병원으로 다시 그 교수직으로 좀 돌아가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용산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저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게 아니면 그 신인규 변호사처럼
그 윤여현 위원장이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간단치 않을 거고요. 그다음 결국은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